안녕하세요. 강기업교육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건축법의 9페이지 건축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 관계법규는 총 11개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택관리사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장을 하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공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 실무에서 직접 관계된 여러 가지 공용 관리에 관한 사안들을 알아야만 실무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관계법규와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요. 여기 관계법규는 관리사무장인 주택관리사가 공용 부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령들을 우리가 시험에서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치르기 위해 우리가 11개 법령을 함께 공부해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공용 부분은 아파트를 경우로 들면 아파트에는 철제 대문 안쪽에 입주자 등이 실제 거주하는 공간을 주거 전유 부분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세대 이상의 구분 소유자가 함께 사용하는 부분을 공용 부분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공동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동택을 건설할 수 있는 법령으로서 우리가 첫 번째 건축법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 건축법은 건축물 등과 관련된 공법상의 규정으로서 우리 주변의 건축물이라 함은 주택이나 상가, 공장 등의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건축물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률 과정들을 건축법령에서는 다루게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그래서 건축 절차와 관련된 내용으로 건축허가, 사용 승인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각각 구조, 설비에 관한 사안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조, 설비에 관한 설치 기준을 우리 건축법령에서는 현재 서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총 8문항을 시험에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 중에 30세대 이상의 집단적인 주택건설 사업이 이루어지고 일반인에게 공급하며 그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 규정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주택법입니다. 여기 주택법에서는 우리 시험에 14문항을 현재 다루게 되는데요. 이 주택법에서는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고 그 공사가 완료되게 된다면 사용검사받아 완공된 주택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문제들을 현재 관계법규에서 서술하며 심지어 관리실무에서도 16문항 이상 출제 중입니다. 그래서 건축법과 주택법에 관한 내용이 법규만 하더라도 전체 40문제 중에 22문제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2차 시험에 해당되는 실무법규의 시험 문제 80문제이죠. 그러한 80문제 중에 전체 30문제 이상을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현재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 건축법과 주택법만큼은 좀 지엽적인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겨주셔야만 시험에 어느 정도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과 주택법에 대해서는 진도 나간 만큼 꼭 책에서 복습해 놓으시고 이러한 것들을 내 것으로 소화시켜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단 중에 전부가 임대주택으로 구성된 곳이 있다면 임대주택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임대주택법은 우리 시험에 4문항 출제되게 되는데 여기 임대주택법은 공법에 해당되게 됩니다. 가끔 우리가 집에 하나 더 남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세놓을 수 있죠. 그렇게 세놓는 것은 민법에 의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주택을 빌려주는 것이고 공법 규정에 해당되는 임대주택법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이 공법인 임대주택법의 적용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어떤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는지 그리고 공급한 임대주택에는 임차인이 거주하게 되는데요. 그 임차인이 거주하게 되는 임대주택 단지를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는지 그래서 적용 범위와 건설, 공급, 관리에 관한 내용들을 임대주택법에서는 다루게 되는데 그러한 내용에서 각각 문제 하나씩 출제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아파트는 이러한 3가지 법령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정비사업이라 표현하는데 그 정비사업에 관한 절차를 다루고 있는 것이 도정법입니다. 이 도정법은 우리 시험에 2문항 출제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과 함께 대표적인 성인 자격 고시로 이야기 나오는 것이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공인중개사에서는 이 도정법에 관한 문제를 한 6문항 정도 출제 중입니다. 그래서 이 도정법은 사실 그 내용이 참 방대하고 중개사 시험에서도 제대로 그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 맞춰가는 것이 좀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도정법과 관련된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과 최근 개정사항 위주로 도정법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된다고 하면 시험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도정법에 관한 사항은 양은 참 많지만 시험에 출제하는 비중은 얼마 안 되죠. 그래서 필요한 사항들 위주로 정리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익숙해 해주신다면 시험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5번째 우리가 보시는 것이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줄여서 도척법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문제 하나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는 각종 뉴타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뉴타운 사업을 법에서는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이라 표현하고 이를 도척법으로 줄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척법에서는 어떤 절차에 따라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지 절차 위주로 내용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 하나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은 좀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시험에 잘 출제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살펴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5가지가 바로 공용법이 발생하게 되는 공동태를 건설하고 되는 기본 법률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태계는 다양한 시설 설비가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 설비와 관련되어 소방시설과 관련된 사안들을 우리가 함께 보시는데요. 엊그제 의정부에서 큰 화재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화재는 항상 발생할 수 있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각종 시설, 이러한 것들이 공동택에 필요하죠. 그래서 소방시설을 공동택에 현재 설치하게 되는데, 이 소방시설과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는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층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에 대한 관리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는 승강시설 유지관리법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계 장비에 있어서는 전기 필요하죠. 전기가 공급되는 때에만 해당 설비를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종 전기 설비와 발전기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공부하게 되는데, 그게 전기사업법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4가지 법률이 바로 시설 설비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령 규정에 해당하게 됩니다. 소방기본법은 우리 시험에 2문항, 소방시설법 2문항, 승강기법 2문항, 전기사업법 각각 2문항 출제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소방기사 그리고 승강기사, 전기기사 자격증을 각각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기사 자격증을 공부하게 된다고 하면 이 4가지 법령에 관한 사안들을 시험에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주로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주택관리사의 시험이죠. 그래서 각종 기사 자격증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험에 차지하는 비중이 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공동택 관리와 직접 관계된 사안들 위주로 내용을 정리해 나가시고,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의 적정한 문제풀이를 통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공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설비와 관련된 4가지 법령들을 우리가 관계법규에서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 시특법은 과거 성수대교 붕괴 사건 이후 시설물에 대한 특별한 관리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특별법이고, 우리 시험에서는 문제 2개가 출제 중이고요. 여기 집합건물은 구분 소유권 인정되는 건축물을 법에서는 집합건축물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집합건축물에 대한 관리 등에 관한 내용들 위주로 우리가 시험에서 하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총 11개 법령을 우리 관계법규에서 함께 다루어지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을 해놓으시게 된다면 실무나 또는 시설 개론에 어느 정도 도움되실 거고요. 그리고 법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를 조금 이해해 놓으시게 된다고 하면 그만큼 민법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11개 법률 함께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년 시험이
짝수년도에는 시험 난이도가 좀 까다롭게, 시험 난이도가 높게 책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좀 적은 반면 홀수년도에는 시험이 좀 무난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1차 그리고 2차 시험이 좀 까다로운 편이었습니다. 올해는 좀 무난하게 시험 나오겠죠. 우리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공부해 나가시는데 그러한 희망이라 할지라도 내가 준비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대로 합격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1월 1일 날 새해에 여러 가지 결심하셨을 겁니다. 그러한 결심 중에 꼭 시험에 합격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준비하셨다고 하면 시험 오는 날까지 꾸준히 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여기 2차 과목도 1차 집중하다가 2차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1차를 완전 포기해버리게 된다고, 2차를 완전 포기해버리게 된다고 하면 1차 합격하고 짧은 시간에 2차 합격하기에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도 아주 평이한 문제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좀 까다로운 문제를 또는 지역적인 문제를 출제하게 된다고 하면 시험에서 점수 얻을 수 있는 것이 좀 제한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3월이나 4월 달까지는 법규에 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체계화시켜 놓으시고 한 3개월 정도면 1차 시험 보기 직전 3개월 정도면 열심히 집중해서 1차 시험 합격할 수 있죠. 그래서 한 3월, 4월까지는 1차, 2차를 병행해서 어느 정도 준비해 주시는 게 나중에 짧은 시간에 2차 공부하기 위한 하나의 요령, 방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공부는 꾸준하게 하는 것이 합격하는 지름길이죠. 예, 그러면 이제 9페이지에 건축법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의 재정 목적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 17회 기출 문제 한번 시험에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 쳐놓고 기입형 문제를 시험에 다루었는데 동일한 유형의 문제는 또 안 나오겠죠. 그래서 17회 시험, 작년 시험에는 건축에 대한 안전, 기능, 환경, 미관 이러한 내용 중에 안전과 환경이란 말을 빈칸 만들어 놓고 그게 적절한 단어를 적으라고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동일한 유형 문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2절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그러면 건축법과 관련된 적용 범위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보시는데요. 우리 주변의 법률은 한 2만 5천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 규정에 있어서는 참 우리가 활동하게 되는 사회생활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적용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법 절차가 있는지 없는지 존재조차 모르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가끔 외국에서 부동산 취득하는 데 있어서도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신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 무시하고 부동산 취득했다가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다양한 법률 규정이 있는데요. 그러한 법률 규정은 참 많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 그 중에 건축법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면 저 2만 5천 개 법률 중에 건축물과 관련된 공법상의 규정들을 건축법이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건축법에 있어서는 우리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봐나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 2만 5천 개 법률 중에 건축법의 적용 대상은 무엇인지. 보통 적용 범위에서 2문항에서 3문항 정도의 시험 문제가 꼭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절차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최근에 제2 롯데월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시 사용 승인을 취소하겠다. 서울시에서 그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개별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 받도록 되어 있고 공사 완료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 받아 완공한 건축물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러한 건축과 사용 승인에 관한 기본 절차들을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 시험에서는 2문항 정도 출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축물을 구성하게 되는 각종 구조 설비에 대해서는 건축주 마음대로 구조 설비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그 구조 설비에 관한 각종 건축법령상의 제한 규정들을 엄격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저 의정부에 발생한 화재 사건, 비록 그 명칭은 아파트라지만 본질은 도시형 생활주택이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되어서는 지난 정권에 정책적으로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공급하다 보니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 놨었거든요. 그런 규제 완화의 참극으로 그런 화재 사건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 구성과 관련되어서는 원래 여러 가지 엄격한 제한이 갖춰져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정책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 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안들을 우리 건축법령에서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 시험에서는 세문항에서 네문항 정도가 출제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적용 범위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주변에 주택 또는 상가, 공장 등의 건축물을 많이 보셨죠? 이러한 건축물은 아무 데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에 주택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는데 도로 없는 땅은 맹지라 표현하고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을 대지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시면서 고속도로나 또는 자동차 전용 도로 주변에 땅이 참 많이 보셨는데 그러한 고속도로 주변 땅에는 건물 제대로 건축한다? 거의 없습니다. 그 고속도로는 사실 맹지거든요. 그래서 그 고속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곳에 휴게소 또는 톨게이트 시설을 각각 보신 적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개별법에 의한 특례 규정이고요. 일반적인 건축물은 사람의 보행과 차량 통행이 동시에 가능한 도로에 접해 있는 땅, 그러한 땅만 대지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전용 도로와 고속도로 부지에 접해 있는 땅은 대지이다 아닙니다. 맹지죠. 그리고 이러한 대지에는 주택이나 상가, 공장 등의 다양한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러한 건축물을 축조하는 행위와 수리하는 행위, 그래서 건축물 관련 행위들을 적용 범위에서 함께 살펴보십니다. 보통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건축물 자체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관련 행위에 관해 시험 문제를 자주 출제하고 있습니다. 우선 9페이지에 1번 적용 범위와 관련되어 1. 대지 찾으셨죠? 대지란 측량 수로 조수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그리고 다만 예외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관계법규는 인문사회과학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원칙과 예외 규정을 항상 두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예외 없이 항상 반드시 이런 표현 쓰게 된다면 인문사회과학과 관련된 문제 소술 방식으로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우리 관계법규에서는 보통 예외가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원칙에 관한 내용을 보시는데 대지란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대지라 한다. 그런데 여기 각각이란 말은 하나하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이 하나하나라고 하면 필지 하나란 이야기죠. 필지 하나는 건물 한동 건축할 수 있는 대지 하나이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건축부에서 채택하게 됩니다. 1필지 1대지 원칙이죠. 그러면 예외적으로 2필지 이상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것과 1 이상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외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가 관계법규와 관련되어 각각이란 말 보게 된다고 하면 이는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것으로 박혀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지에는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과 관련된 기본 개념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보시게 되는데요. 바로 9페이지입니다. 건축에 대한 토지에 전착한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 설치하는 사무소 등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건축물이라 한다. 여기 건축물과 관련된 개념 정의는 거의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낼 때 그때는 출제 가능하지만 보통 시험에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건축물의 개념과 관련되어 건축물 자체와 이와 비교되는 것으로서 공작물 그리고 시설물에 관한 구분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물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 중에 사람이 인공을 가미하여 만든 것을 민법에서는 인공물이라 하고 그 반대 개념을 천연물이라 했죠. 우리 건축법 관계법규에서는 인공을 가미한 일체의 것들을 시설물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도로 주변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나 교통안내 표지판을 시설물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을 가미한 일체의 것들을 뭐라 한다? 시설물이라 표현하게 되고요. 이러한 시설물 중에
돌출되어 있는 것, 솟아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일체 것들을 공작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작물과 시설물의 차이점은 둘 다 인공물인데 돌출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차이에 따라 시설물과 공작물을 구분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설물 중에 돌출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모두 무엇이다? 공작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작물 중에 지붕이라는 것을 갖추게 되면 그 순간부터 건축물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 건축물과 공작물의 주된 차이점은 바로 지붕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붕은 공중에 혼자 매달려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지탱하기 위한 부가적 요건 필요로 하죠. 그게 바로 기둥, 벽입니다. 그러면 이 기둥과 벽은 건축물과 공작물을 구분하는 필수 요건이다? 부가적 요건이다. 부가적 요건이죠. 그래서 이 기둥, 벽 사이에는 또는이란 말을 사용하고 지붕 뒤에는 and 개념인 필수 개념인 밑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 한다. 건축물과 공작물을 구분하는 주된 요건은 무엇이다? 지붕 자체이죠. 그래서 이 지붕이 필수 요건이라는 걸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함께 보실 내용들입니다. 법령 적용관계에 관한 사항인데 얘는 시험에 나오게 되면 좀 어렵게 출제되는 편입니다. 평이하게 나올 수 있지만 좀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9페이지에 양거리 분 보시게 되면 건축법령의 적용 여부 이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보통 제가 수업들 중에 강조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별표 3개라 표현합니다. 그 3개에 관한 해석은 과거 기출문제나 또는 최근 개정사항을 고려하여 시사성이 있거나 또는 시험에 필수적으로 출제될 것 이러한 것들을 별표 3개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좀 까다롭게 출제할 수 있는 것 어느 정도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별표 하나라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 중에 법령적인 여부에 관한 사항도 어느 정도 중요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좀 아니지만 최근 중개사 시험이나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시험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하나 살필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교통사고 또는 추돌사고라는 게 발생하죠. 그런 교통사고를 생각하게 된다고 하면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이 존재하는데 그 두 운전자는 그런 사고 발생했을 때 싸움하에서 그러한 사고를 정리합니까? 아니면 도로교통법이라고 하는 법률을 적용해서 그러한 사건을 정리하고 있습니까? 만약 사람들에게 서로 싸워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 항상 힘센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 그리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법치 국가, 사회 또는 국가 구성이라고 하는 체계에 보게 되면 좀 부당한 면이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도로교통법이라고 하는 법률을 중요해서 교통사고를 해결할 필요 있죠. 그러면 이 건축물과 관련된 그러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법을 적용해서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 건축법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건축법의 적용 대상인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 발생하면 건축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붕 있는 건축물 중에 건축법령의 적용을 아예 배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4가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왜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 4가지를 구분해 주시는 게 여기에 하나의 시험거리입니다. 1번입니다. 동그라미 보시게 되면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2번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번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정문화재 그리고 2번 철도나 궤도, 선로 부지에 존재하는 다음 시설 여기 철도 부지라고 하는 것 이해되시죠? 궤도 부지라고 하면 지하철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러한 철도와 궤도 설치하고 있는 공간 이러한 땅을 철도 부지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곳에 운전보안시설,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 급탄, 급유시설 이러한 것들은 건축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3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입니다. 우리가 톨게이트 많이 보셨는데 이러한 톨게이트는 대지에 만들어져 있습니까? 도로에 만들어져 있습니까? 고속도로라고 하는
도로 한가운데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대지에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기본 정착성이 부족하죠. 그래서 톨게이트 시설을 철거하고 아스팔트만 새로 깔게 된다고 하면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은 건축법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리고 4번입니다.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공장 용도만 사용하는 건축물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한다. 그래서 공장 용도의 대지에 간이 창고 목적에 이동 쉬운 컨테이너를 설치했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컨테이너 박스를 사무실로 또는 부동산 중개업소인 떴다방으로 이용하는 것을 자주 봤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건축법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 적용 대상이죠. 그래서 가끔 떴다방이 만들어지는 곳 가보신 적 있습니까? 이러한 곳은 보통 택지 개발 사업을 통해 새로 조성한 곳에 떴다방이 있는데요. 그런 택지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하면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새로 개발되는 곳이라고 하면 주변 대부분이 농경지이기 때문에 중개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없죠. 그러한 곳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 부동산 중개업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 대상이죠. 우리 건축법에서는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간이 창고로서 공장 용도에 이동 쉬운 것만 건축법령을 배제하고 그밖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라고 하면 항상 건축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 중개업소가 적법한 중개업소가 되기 위해서는 중개업 등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 여러 가지 서류가 비치돼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하면 불법 중개업소이죠. 그리고 그러한 불법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시시때때로 단속하는 것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중개업자가 한 100명 있다고 하면 꼭 국세청이 단속했을 때 한 곳만 잡혀가고 나머지는 무사하더라고요. 사실 국세청이 떴다방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경우를 통해든 그 지역에 좀 알려진다고 합니다. 그것을 접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주변 중개업자들에게 단속하는 날 단속 나온다 이야기하게 되면 이분이 뭐 정보 유출한 것으로 나중에 또 수사할 수 있죠. 그래서 단속 나온다 그런 말 대신 몇 월 며칠 날 야외에 가자. 그렇게 통지를 쭉 보냅니다. 그런데 그 통지를 아예 못 받는 분 계시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왕따 당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왕따 당하는 분만 단속 일자와 관련된 야외 통지를 받지 못해 시야땀 흘리다가 구세청 직원들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인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연, 지연, 혈연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인연 중에 함께 고생해서 공부했던 인연, 이 학연이 좀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부하면서 서로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충분히 배려하고 좀 깊은 정을 쌓아놓으시게 되면 최소한 왕따는 안 당하겠죠. 앞으로 왕따 당하는 일은 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구분해 주실 것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간이 창고로서 공장 용도에 이동 쉬운 경우에는 건축법령을 배제한다더라. 요것 하나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통상적인 지붕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령을 적용하게 되는데 특별히 4가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을 배제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보시는 게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가정문화재. 여기 지정문화재는 이미 국보,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을 말하고요. 가정문화재는 각종 개발 사업을 통해 갑자기 땅에서 뭔가 툭 튀어나오게 된다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임시로 지정하는 것을 가정문화재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내가 소유한 건물이 지정문화재, 가정문화재가 된다고 하면 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 일대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현재 지정하게 됩니다. 새로운 용도구역이 적용되게 된다면 토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게 되고 땅값 그만큼 떨어지죠. 그래서 이 문화재 되는 것을 사람들이 꺼려합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사실 철거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 철거신고 제도는 건축물의 소유자인 자가 철거 예정일 7일 전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게 되면 자기 소유의 건물을 마음대로 때려 부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적문화재와 가족문화재가 개인 소유라고 하면 이 문화재를 철거하겠다 나서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문화재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지적문화재와 가족문화재에 있어서는 건축법령을 배제하고 문화재보호법을 특별히 적용하여 저 문화재를 유지,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문화재와 가족문화재는 건축법령 적용한다, 배제한다. 배제한다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만약 시험에 지적문화재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을 배제하지만 가족문화재에 대해서는 건축법 적용한다. 그런 취지의 주문이라면 바로 틀린 것이죠. 지적문화재이건 가족문화재이건 항상 건축법령 배제한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철도 부지에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설과 관련되어서는 두 가지 종류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기차의 안전 운행을 도모하기 위한 운행 관련 시설과 서울역, 영등포역, 역사 건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역을 법에서는 철도 시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도 궤도 선로 부지에 존재하는 운행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 우리가 이해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정기점검 제도가 있거든요. 그 정기점검 제도는 2년마다 한 번 건축물에 이상 여부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정기점검이라 표현하는데 이 철도 부지에 존재하는 기차의 운행 관련 시설에 대해 2년에 한 번 정기점검 실시하게 된다고 하면 기차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게 되죠. 사실 기차가 기차 역사에 세워져 있게 된다고 하면 TV 방송에서 매일 전문가들이 기술자가 점검하는 것 보신 적 있죠? 그게 일상 점검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상 점검을 해야만 기차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건축법을 적용하여 철도 궤도 선로 부지에 존재하는 운행 관련 시설을 2년에 한 번 정기 점검하게 되면 기차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철도 궤도 선로 부지에 존재하는 각종 운행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을 배제하게 되고요. 반면 서울역, 이 서울역을 법에서는 뭐라 한다? 철도 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철도 시설은 기차표를 끊고 기차 시간이 될 때까지 배합실 기능을 하는 그러한 공간을 말하는데 이러한 철도 시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운행 관련 시설과 같다 별개이다. 별개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플랫폼, 운전보안시설, 급수, 급탄, 급유시설 이러한 것들은 철도 궤도 선로 부지에 존재하는 운행 관련 시설이고 기차역에 해당되는 철도 시설과 완전 별개의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철도 시설, 운행 관련 시설과 구분된다라고 하면 얘는 건축법 적용 대상이죠. 그래서 철도 궤도 선로 부지에 존재하는 각종 운행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을 배제하게 되는데 이러한 운행 관련 시설과 서울역, 철도 시설은 같다 별개이다. 별개이다. 그래서 철도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계속 적용하고 철도 궤도 선로 부지에 존재하는 역사 건물을 제외한 운행 관련 시설에 대해서만 건축법령을 배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철도 부지에 궤도 부지에 역사 건물, 철도 시설은 건축법 적용 대상이다. 이런 말 나오면 그건 맞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제외한 그 밖에 철도 궤도 선로 부지에 존재하는 운행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을 배제한다더라. 그런 구분해 놓는 것이 여기에 하나의 시험거리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2번 건축법 일부 규정을 배제하는 장소 찾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축물과 관련된 내용으로 건축물에 대한 개념,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지붕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 하고 그러한 건축물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어떤 법령을 적용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건축물이 소재한 위치, 장소에 따라 건축법령을 전부 적용하는 것과
건축법령을 일부 배제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해 볼 게 있습니다. 만약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문화재 등은 그 위치 장소가 어디건 관계없이 항상 건축법령을 배제하는 것이죠. 반면에 건축법 적용 대상 건축물이라고 하면 그 위치 장소에 따라 전부 적용하는 경우와 일부 법률 규정을 배제하는 경우로 각각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봐놓습니다. 그러면 10페이지에 우리 이런 표현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건축법령 일부 규정을 배제하는 장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 지역으로서 동그라미 넣습니다.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다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번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 2번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3번 건축선 지정, 4번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5번 방화지구안의 건축 제한, 6번 대지 분할 제한. 6가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해 볼 게 있습니다. 건축물의 위치에 따라 건축법령을 전부 적용하는 장소와 일부 규정을 배제하는 장소로 각각 구분하는데, 우리가 방금 살펴보시니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엔드게임이죠.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는 건축법령을 일부 배제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용도지역과 관련되어 도시지역이라는 말 살펴보셨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말을 함께 보셨습니다. 이러한 곳을 포함 제외한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 동이나 읍이 아니라고 하면 이곳은 면사무소지인데 우리나라 행정관할 구역을 읍면동으로 구분하고 있죠. 여기 면지역이라고 하면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그러한 장소를 말하고, 하루에 동네 돌아다니면 한 10명 정도의 사람만 볼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곳들을 시골지역이라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것 하나 잠깐 살펴봅니다. 우리가 방금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말을 함께 보셨는데,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 지역에 따른 구분입니다. 용도 지역이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용도 지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과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이 용도 지역제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하 300을 보게 되면 그리스 시대에 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좀 알 수 있죠. 그러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하는데, 전쟁이 임박한 그리스 도시국가에는 무기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가동하게 됩니다. 애초에 이 무기 공장은 인력 동원이 수월한 주거지역 주변에 만들어놨는데, 전쟁이 임박하게 되면 24시간 내내 망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주택가 주변에는 무기공장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런 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기공장이 도시 외곽으로 이전했는데, 그 도시 외곽에는 보통 포도나 올리브라고 하는 산업이, 농장이 시행되었거든요. 그러한 농장 주변의 무기공장에서 폐소가 흘러나와 농사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농장 주변에는 무기공장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 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토지 이용 상황과 장래 토지 이용 방향을 고려하여 토지의 사용 목적을 결정하는 것을 용도지역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용도지역에 따르게 되면 대한민국 전 국토는 빠짐없이 개발 가능한 도시지역과 비개발 용도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고, 이러한 용도지역의 구분은 법으로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시지역도 한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 한정된 도시지역에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계속 주택이나 상가, 공장 등의 건축물을 개발하다 보면 도시지역으로 분류된 땅이 어느 순간에는 고갈되죠. 이런 경우라면 신도시개발 사업 해야 되는데, 그러한 신도시개발 사업은 도시지역에 이루어진다.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적, 관농자에 이루어진다. 앞으로 제가 관농자를 말을 쓰게 된다고 하면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밝혀놓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리지역이나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새로운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교지구나 교화지구, 동탄지구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죠. 그게 바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지정 당시에는 다 농경지이지만 3년,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도시지역이 되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제외한 지역, 그러면 현재 도시지역, 장래 도시지역이 될 수 있는 것을 배제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아닌 관농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개발 계획이 없는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면 바로 시골이죠. 그러한 곳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 면사무소 소재를 말합니다. 이러한 곳에는 6가지 규정을 현재 배제하게 되는데 그 앞글자를 조합하게 되면 대대건건 도방이란 말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 대지 분할 제한. 세 번째, 건축선 지정. 네 번째,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다섯 번째,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여섯 번째, 방화지구. 이 6가지 규정이 완전 시골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6가지 제도는 우리가 건축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공부하다 보면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국가와 달리 독일법 학문 체계를 개소해서 총칙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 총칙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앞에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서술해 놓은 것을 총칙이라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도 뒤에 나오는 것이지만 앞부분에 미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건축법을 돌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고 지금 당장은 우리가 요것 하나만 이해해 놓습니다. 우리가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이라는 말을 함께 보셨죠. 이 건축선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건축하는 대지는 도로에 항상 접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을 뭐란다? 건축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축선을 침범하여 대지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하고 이 건축물을 홍보할 목적으로 차도나 인도에 광고판을 설치하게 된다고 하면 도로교통에 방해되죠. 이런 거 설치하면 안 됩니다. 바로 대지와 도로 사이의 건축선. 이 건축선은 대지 안쪽에만 건물을 건축할 수 있고 도로 부분에는 건축 수조를 제한하는 것을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판이 있다고 하면 구청 직원들이 강제로 철거해버립니다. 그런데 시골 지역에서는 가을철에 추수한 농산물을 어디에 말리고 있습니까? 도로에 말리고 있죠. 그 완전 시골 지역, 바로 도시지역 및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 바로 면 소재지이거든요. 그러한 곳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규정을 아예 배제해버립니다. 그래서 도로에 추수한 농산물을 말리더라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보셨던 완전 시골 지역에는 이 6가지 규정을 배제하게 되는데 대지와 도로 사이 관계, 대지 분할 제한, 건축선 지정,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방화 지구 안의 건축 제한,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6가지 규정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앞으로 보실 때 대대건건 도방이란 말로 항상 반복해 보십니다. 우리가 국사 공부하시면서 고려시대에 무신여권에 도방정치라고 하는 정치기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러한 도방정치는 이의민이 정권 잡았을 때 실시했던 정치기구인데 이러한 정치기구를 만들었던 주된 목적은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도방정치라고 하는 정치기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대대건건 도방이라는 말 보면 우리가 방금 보셨던 6가지 시골 지역에 배제하는 법률 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대대건건 도방 기억할 수 있죠. 비록 지금 관계법규 시간이지만 도방정치라는 정치기구 들어보셨습니다. 국사 시간에 들어보셨던 이야기를 잠깐 보셨는데 이러한 것을 토대로 건축법령을 일부 배제하는 상 무엇인지 그것을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십니다. 현재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장소를 기준으로 시골지역,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는 대대, 건건, 도방 6가지 규정을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거 보셨다고 하면 역으로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는 건축법령 전부 적용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줄 수 있죠. 그래서 건축물의 위치가 도시지역이거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거나 동이거나 읍인 지역에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이라면 건축법령을 전부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네 곳에 해당되지 않는 완전 시골 지역의 경우는 건축법령을 일부 배제한다. 그래서 건축의 소지지가 도시지역이거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면 대대, 근건, 도방 포함해서 건축법령 전부 적용하는 것이고 완전 시골 지역에는 건축법령을 일부 배제한다. 그런 구분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3. 도로예정제 건축법령의 배제에 대해서는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도로예정제, 향후 도로가 만들어질 곳에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과 건축선 지정, 건축들에 따른 건축 제한 규정을 배제한다. 도로예정제 건물 건축되었을 때 배제하는 3가지 법령이 있는데 이쪽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시고 다음 시간에는 10페이지에 3번 건축물 구성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